유럽 증시를 비롯한 미국 증시까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유럽이 각국 봉쇄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투자 심리가 가라앉기 시작했는데요. 자,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이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들, 일단 악재라는 악재는 싹싹 긁어가지고 시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지수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상승 반전으로 가려는 움직임들이 살짝씩은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모습이라 아주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부담은 부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전일 국내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변동성이 당분간은 커질 것이지만 탄탄한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 미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은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과연 맞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피는 일단 반등 시에 현금화 시켜야 한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꼭 현금화 시켜서 돈으로 만들어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지 정말 현금화 해가지고 금고 속에다가 집어넣어놔야지만이 안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자, 전일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서 여기에 따라서 또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푸석푸석 해가지고 그냥 어쩌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뭘 어쩌면 좋습니까? 하락은 일단 어느 정도의 재료가 있는 것인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다우지수나 지금 유럽지수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근데 두 지수의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다 이제 1% 또는 1%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낙폭이 오전에는 더 많이 컸다는 얘기죠. 많이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가 막판으로 가면서 반등세를 좀 보였다. 하지만 역시 낙폭 자체가 크게 만들어진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 하락폭이 컸다가 장 막판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양봉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아침 시작 전보다는 마감 시점이 훨씬 더 좋게 마무리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랫꼬리와 양봉 마감, 이거는 과도한 하락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23%, 나스닥이 마이너스 1.24%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는 지지선인 34,000 여기에는 아직도 좀 포지션들이 여유가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5,000원을 깨지긴 했습니다만 14,980포인트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을 이렇게 끌고 내려간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이것은 과연 해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1%의 시장 하락은 뭐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투매가 나왔다거나 갑자기 시장이 막 쏟아져 내린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불안감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미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울거먹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은 오미크론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이 봉쇄와 여행 제한을 강화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지난 18일부터 최소 4주간 전면 봉쇄에 재돌입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영국에서 이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여행자들을 완전히 금지시켰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백신 접종자에게만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프랑스도 영국 관광객을 입국을 차단한 상태예요. 뭐 이렇기 때문에 영국 쪽이 지금 굉장히 좀 헬게이트가 열려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통해서 지금 유럽이 아주 난리예요. 유럽이 난리가 난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부분들이죠. 자,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감염은 됐는데 증상이 조금
경미하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번 패닉셀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할 기회를 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감염이 확진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증상이 되게 경미하기 때문에 이 백신을 한 번 더 맞고 나면 사실 여기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과도한 감이 좀 있는 것 같다.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락한 것 같다. 여기서는 주가가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 지난번 델타 때와는 다르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일단은 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미크론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난번 그 작년 3월처럼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델타가 다시 팬데믹을 유행시켰을 때 그때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미크론에 대한 사태를 정말로 이게 위험적인 상황인지 과거에 비해서 더 무서운 상황으로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실망을 하고 있느냐, 이제는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라고 아우 지겨워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우 이제 지겨워 뭐 코로나고 나발이고 됐어 다 됐고 그냥 주식 안 할란다 그리고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학습 효과.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어떤 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의도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감각, 느끼는 체감 같은 경우는 아우 이제 지겨워 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안 믿을 테야 라는 식의 느낌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이 하락세를 더 타고 들어간다기보다도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상원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상원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을 두고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면은 같은 패거리란 말이에요. 같은 식구인데 그런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시장에 사실 2조 달러의 이런 예산안이 돼가지고 돈이 풀리기 시작한다. 그럼 인플레이션 이거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내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비 1%포인트 하향 조정을 한 건데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그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GDP가 내려간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뭐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왜 진행됐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시장에 돈이 단순하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경기가 그만큼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요 소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돈이 많이 풀린 것에다 더하기 해서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이 GDP 성장률은 점점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선진 시장 즉 미국 같은 시장이 GDP 성장률을 계속해서 3%대 4%대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2% 내려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너무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가서 1%대까지 GDP 성장률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선진 시장이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면은요, 시장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고,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성장률이 뭐 4%, 6%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침체가 돼가지고 성장률이 높게 나왔었던 거고, 또 아직도 성장률이 계속
이제 마이너스에서부터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아직은 네, 괜찮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속도와 조금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 속도, 모든 것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죠. 급물살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모양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금리가 이런 올라가는 내용이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런 내용들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까지도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35까지 레벨을 낮췄다. 이것도 너무 낮아지면 안 돼요. 지금 1.4, 1.5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 1.6 넘어가면 또 힘들어지고 또 1.3까지 떨어지면 또 다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안 되고요. 평균적인 어떤 상황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이 또 하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또 부담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강세론자로 유명했었던 그런 수석 투자 전략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올해 이른바 산타랠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인프라 법안 처리 여부부터 시작해서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부담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세론자까지도 이렇게 시장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불확실하다 또는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면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분석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전문가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뿌려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 증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려오긴 했는데 하락에 대한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실질적으로 이거 오미크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익숙한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흔들린다거나 그러실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주가는 지금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볼 수 있겠지만 회복에 대한 속도가 얼만큼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 증시나 다우지수나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양봉 마감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얼만큼 회복이 될 수 있겠느냐, 얼만큼 양봉이 나오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패턴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2차전지 관련한 내용인데요. 제목이 아주 그냥 놀랐습니다. 바닥에 뚫린 2차전지주. 주가 조금 빠졌는데 바닥에 뚫렸대요. 근데 바닥에 뚫린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이렇게 답이 있느냐, 답이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당분간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탄탄한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것은 이제 제목만 봐서는 되게 웃기는 제목인데, 그 속 내용을 들어가 본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판단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LG화학이었죠. 이 LG화학이 52주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에다가 미국 전기차 관련주들의 하락,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런 것들이 악재작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차량의 판매가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차량이 안 팔리게 되면 배터리를 갖다가 팔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재가 될 수 있겠죠. 자, 전기차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이런 종목도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그죠? LG화학은 이제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해버리게 되면 LG화학을 누가 사겠느냐, 이 말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해드린 지 한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누가 살 일이 없어요.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LG화학이 그냥 어차피 지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LG화학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상장을 하더라도 LG화학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분법에 대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와는 다르게 기업 가치 제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상장하고 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그동안 LG화학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뭔데? 네가 올라간 이유가 뭐야? 라는 게 되는 건데, LG에너지 솔루션, 즉 배터리 때문에 올라간 건데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갖고 나가버린대. 그러면 너는 뭐냐?
아무도 없는 거죠. 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엄마? 네, 이렇게 모회사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LG화학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냥 주가가 그동안 올라왔었던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매수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LG화학에 대해 있었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오히려 매도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배터리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LG화학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화학업종에서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화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LG화학은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2차전지주의 약세 원인 중에 하나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병목에 따른 이런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그 내용들 때문이다. 그 다음에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급락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병목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이 되면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차량 판매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충분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 판매량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디젤 차량의 인기도가 떨어지면서 판매량이나 수출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고 계시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이제 하이브리드 또는 이제 전기차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아직 전기차로 완벽하게 넘어가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전기차로 가기는 조금 이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가자. 이런 의견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전기차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하이브리드에도 모터가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본다면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는 꾸준하게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면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아요. 뭐 곧 된다 안 된다 말들 많지만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쉽게 만들거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품 품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를 하고 있던 삼성전자가 만들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차량용 반도체는 또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려면은 진입 장벽도 높고 또 개발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해소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건데 어쨌건 뭐 이쪽 차량용 반도체 부분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쪽에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고 그 시기가 내년도 초반 정도가 되면 그래도 많이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주의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커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 기업들의 전기차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튼튼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봐라 이렇게 전망을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그냥 LG화학 같은 경우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격하게 동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라도 보유하지 않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자,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2차전지 즉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앞으로 30년 후에는 20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2차전지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 속에서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주가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뭐 고점 찍었을 때 9만원일 때 길게 보실 분들 자녀에게 물려주실 분들 그냥 들고 가라. 근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왕관을 쓰는 자, 뭐 그 무게를 견뎌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움직임을 보실 분들은 뭐 일단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가져갈 거야. 상관없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는 상당 부분의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하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요, 지금은 일단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매수를 하고 싶더라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그 다음에 조금 물량도 축소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다시 온다는 얘기죠. 근데 대형주들이 이제 뭐 급락 이후에 다시 급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받고 돌아서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서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설 때 접근하게 되시면 충분히 더 이익을 더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피해 있으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피난과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뭐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되어 있지만 당분간의 기간이 상당 기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장기적, 정말 멀리 보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률은 더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견뎌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 많지 않기 때문에요. 무조건 장기 투자보다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2900도 위태롭다. 코스피. 전문가들은 반등 시에 현금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네. 자, 코스피가 떨어진 이유는 뭐죠? 네, 뭐, 오미크론 때문이다. 라는 얘기밖에 없는데, 지금 뭐,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떨어져서.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뭐, 지금 다른 국가들의 주가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더라도 다른 그 해외 시장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되는데 국내 증시는 유독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지금 보면은 공매도가 너무 많이 세게 들어왔었죠. 지난 여름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부터 그냥 펑펑 떨어진 모습이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즉 마이너스 한 15% 전후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고점 대비해서. 전고점이 3,300인데 거기 대비해서 아직도 마이너스 10% 이상의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만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 전 세계적으로 올라간 것은 어떻게 해석하겠냐 이거죠. 지금 미국 증시가 신고가 난 이후에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지만 신고가가 그동안 났었던 건 어떻게 해석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뭐 오미크론 때문이다 아니면 뭐 경기가 안 좋아서다라기보다도 그냥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에 플러스 해가지고 공매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도가 플러스 알파로 붙어가지고 떨어지니까 낙폭이 훨씬 더 컸고요. 여기에서 그냥 순식간에 개인들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져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져야 되는데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냥 돈의 힘으로 밀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경기가 완전 좋아져요. 그래서 뭐 누구라도 그냥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유럽이고 미국이고 아주 그냥 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안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진입이 돼야 되거나 두 번째는 매수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든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든 누구의 매수가 들어오든지 간에 시장이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은 뭐 공포심에 대한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숨고르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미크론이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압박이다, 뭐 긴축이다 해가지고 시장 조정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제 빼먹는 그런 형태의 차익 실현.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진 다음에 이 거품을 조금 줄이고 나서 올라가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 것처럼 지금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럼 국내 증시는요. 그 거품을 뺀다라기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빼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개인들 피를 말려버리는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뭐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는 아직까지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뭐 지금 뭐 14% 급등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었다는 것도 제가 오늘 처음 알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언제부터 이걸 지표를 삼았는지 모르겠는데 V 코스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빅스 지수가 이제 그 시카고 옵션
그 거래 지수로 변동성 지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포 지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거는 참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V 코스피 지수를 참고한다는 얘기는 제가 정말 생소하게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참고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다지 신뢰도가 높은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뭐 20포인트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일단 변동성이 커진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 옵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뭐 시장과 반대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지수다라고 일단 구분들이 되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은 이제 연말 랠리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이 그래도 더 빠집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 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2월 중순 이후에 계절적 반등 모멘텀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즉 중순 이후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산타 랠리가 올 것이다, 연말 랠리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코스피가 3,300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이 단기 반등 목표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300이면은 얼마 정도냐면요. 지금 전고점이 3,300이에요.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목표치다라고 보여 있는 부분이에요. 이 단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 달, 두 달에 3,300 찍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근데 3,300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3,300포인트가 되는 그런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 현금 확보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이야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맞으려면요 이게 정말 단기간에 후루룩 올라가가지고요 한 1, 2주 사이에 또는 뭐 한 2, 3주 사이에 3,300포인트 찍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고점을 넘겨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살살 올라간다고 한다면 더더욱 매도를 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3,100포인트, 3,150포인트만 넘어가더라도 사실은 시장의 체력 자체가,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포인트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매도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좀 침체됐었던 종목들은 잡아내고요. 거기서 만든 현금은 새로운 종목으로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금을 가지고 가라. 이 국면에 현금을 가지고 가라고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주가가 3,300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면 현금을 확보해라. 이런 얘기인데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현금 확보를 해라. 글쎄요 라는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3,300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단기 반등 목표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건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현금 확보를 해라.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주가가 완전히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기 반등 시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때 현금 회복해라, 현금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되면은 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300까지 해서 완전히 다 회복했는데 현금 확보를 해라 이거는 뭐냐면 본전에서 다 팔아먹어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투자 전략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뭐 반등 시에 뭐 현금 확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이야기만 따라서 본다라면 그다지 신뢰할 만한 포인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랠리, 이제 산타 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인 요인들, 크리스마스 상여금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을 소비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연말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미크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은 일단 저점을 파고 내려가서 완전히 뭐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이 봉쇄됨에 따라서 나스닥이 급락했고요. 미국 시장 자체가 또 유럽 시장 자체가 불안했지만 양봉으로 마무리 짓게 되면서 저점 회복에 대한 또는 저점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살려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 때문에 LG화학은 정말 좋지 않다. 그 얘기 제가 1년째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 내려놓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단기적 변동성, 단기적으로 하지만은 이게 시간적인 부분들이 제법 오래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동안 올라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조정을 감안하실 분들만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어느 정도 유리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피와 관련돼서 코스피가 반등할 경우에 현금화를 시켜라는데 지금 뉴스의 내용에서는 3,3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 현금화 시켜라는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와서 본전 먹고 나가라 이런 얘기인데 본전 먹고 나가면은 정말 그거는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올라간다면 주식을 더 사야죠. 현금화 시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현금화 시켜라 이러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3,300포인트 전고점까지 회복하는데 거기서 현금화 시켜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모두 거두어 들이지는 못한다. 씨앗을 뿌려서 모두 거두지는 못한다. 하지만 씨앗이 없는 나무나 꽃은 없는 것이다. 흉년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다음에 굶어 죽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시장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주식을 사지 않으면 상승장에서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잘 한번 체크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약간 오전에 변동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오전 변동성만 잘 이기시면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침에 변동성 나올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 그래, 변점에서부터 얼마만큼 올려주는 힘들이 나오게 됐는지, 매수가 유입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네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